이탈리아 르네상스인들은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쉽게 그려나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그림을 연이어 보여드렸습니다. 앞의 그림은 원근법을 처음 그림에 도입했던 마사초가 그린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그린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보티첼리의 유명한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 대목을 그린 그림이죠. 전혀 다른 화가가 그린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낙원에서 추방당한 이브의 자세도, 그리고 비너스의 수줍은 자세도 모두 기원전 4세기경에 만들어진 고대 그리스 조각가 프락시텔레스가 만든 수줍은 비너스를 참조를 해서 만든 작품들입니다. 그 이전 시대에는 이교도적인 것이라고 해서 배척되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산이 이렇게 재수용되었습니다. 원래 르네상스의 부활이라는 이념에 숨겨져 있는 앞에 말은 고전 고대의 부활이었습니다. 아름답기로 유명한 보티첼리의 비너스 얼굴을 좀 자세히 보실까요? 현대인들이 사랑하는 V라인이 얼굴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얼굴에는 턱과 목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 얼굴은 목과 얼굴이 납작하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 다빈치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경계선은 사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들이야. 화가들이여, 뚜렷한 선으로 대상의 경계를 짓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보티첼리식의 재현은 잘못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좋은 예를 만듭니다.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두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잘 알려져 있듯이 모나리자는 눈썹도 없고 턱도 이중턱처럼 그려졌습니다. 이에 반해서 비너스는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다 선으로 묘사가 돼 있고, 지금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모니터로 볼 때는 굉장히 선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좀 독특한 방법으로 그려졌습니다. 우리는 그 기법을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푸마토는 원래 연기와 같은 이라는 이탈리아의 형용사입니다. 회화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체에 의해 윤곽을 자연스럽게 번지듯이 그리게 만드는 명암법입니다. 이 스푸마토 기법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그림이 유화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았던 마사초의 작품은 프레스코아로 그려졌는데요. 프레스코아라는 것은 젖은 회벽에 수채화로 그리는 기법으로 수정이 불가능한 어려운 기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티첼리의 작품 역시 매우 까다로운 템페라라는 기법으로 그려졌습니다. 템페라는 계란 노른자에 알료를 섞어서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계란 노른자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뻣뻣한 벽에 표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무튼 둘 다 매우 까다롭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용하고 있는 유화의 등장은 완전히 새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원래 유화는 플랑드르의 화가 얀반 에이크가 발명을 한 것이었는데요. 1470년 무렵에 이탈리아에 도입이 되면서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알료에 기름을 섞어서 그려서 기름 유자 써서 유화인데요. 이것은 재료의 혁명이자 표현법에 있어서의 혁명입니다. 우리가 미술사를 쭉 공부를 해보면 새로운 재료가 채택되고 그것이 펴져 나가는 데는 새로운 표현법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얀반 에이크가 그린 겐트 재단화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의 발밑에 왕관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유화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귀한 물건들을 표현하는데 아주 용이했습니다. 즉 유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적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진귀한 물건들, 그리고 아주 고급스러운 사물의 질감 등을 표현하는데 아주 용이했습니다. 자, 신의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세상으로 눈을 돌리자 세상에는 그릴 가치가 있는 것이
많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가 바로 저 유명한 모나리자의 미소입니다. 이 신비한 미소는 유화의 사용이 없었다면 그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모나리자라는 말은 원래 리자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아직도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메디치가의 여인이다, 만토바의 권력가, 이사벨라 데스데다, 혹은 우리가 그냥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는 바사리의 르네상스 예술가 평전을 따르고 있는데요. 바사리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여인은 피렌체의 상인 프란체스코 조콘다의 아내 리자 게라르드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바사리가 뭐 이 작품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불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서요. 누구도 이 모나리자가 누구인지 딱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작품의 부제가 라 지오콘다라는 것에 주목한 견해가 등장을 했죠. 원래는 라 지오콘다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바로 프란체스코 조콘도의 부인이기 때문에 여성형 어미를 써서 O를 떼고 A를 붙여서 조콘다 부인이라는 뜻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조콘도라고 이것을 소문자 형용사로 쓰게 되면 명랑한, 유쾌한이라는 뜻이 돼요. 여기에 여성형 어미 A를 붙이면 라 지오콘다, 바로 명랑한 여자라는 뜻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명랑한 여자, 즉 웃고 있는 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문화사적 의의는 더 깊어진다고 보입니다. 모나리자의 이 유명한 미소, 슬픈 듯 기쁜 듯 신비한 이 미소는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1910년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심리 분석을 한 글에서도요, 이 미소는 감춤과 드러냄이라는 여성적 유혹의 대표적인 미소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웃는 여자는 유혹하는 여자다, 정숙하지 못한 여자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아니,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유혹하는 여자를 그렸다는 것을 서양 문화는 오랫동안 인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웃음은 여자에게서뿐만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문제였죠.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유고가 쓴 웃는 남자에서도 웃음은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서구 문화의 두 뿌리를 헬레니즘, 즉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와 그 다음에 히브리즘, 기독교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문화권에서 웃음은 전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도 웃음은 저평가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비극은 고귀한 장르였고 희극은 낮은 장르로 간주되었습니다. 자, 기독교 문화에서도 웃음은 정당화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원죄를 저지른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도 순환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지상에서 웃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여겨졌습니다. 자, 그러나 거장 다빈치는 웃음을 결코 경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사실 웃음을 그렸죠. 그가 24살 때 완성한 그림입니다. 미술사에서 보기 드물게 환하게 웃고 있는 성모의 모습입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30년이 넘는 긴 창작 기간 동안에 원근법, 색채, 조각 등등에 관해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관해서 이제 원고를 남겼어요. 5,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지는 않지만 인간의 다양한 감정, 그리고 우화, 농담, 일화 등등을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인류사에서 보기 드문 천재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니 이런 아재 개그를 좋아했단 말이야? 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사실 웃음은 우리 삶에서 없을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웃음이 대우받지 못한 서양 문화가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은 페플로스의 코레라는 기원전 6세기의 작품이고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은 3세기에 프랑스 랭스 성당에 있는 조각품입니다.
자, 수테고지 그룹에 있는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입니다. 수테고지는 성모 마리아에게 회임하였음을 알려주러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대목이기 때문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천사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주제를 그린 14세기의 얀반 에이크가 그린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맨 오른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웃음을 에게해의 미소라고 부르는데요. 에게해라는 말은 바로 이 웃음의 기원이 그리스 조각에서 유래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베네 웃음 같고 굉장히 순수한 웃음이고 우리나라의 백조의 미소와 같은 그런 웃음인데요. 사실 이 웃음에 관해서도 중세의 가을을 쓴 하이징어 같은 대학자도 곱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웃음을 무의미하고 뻣뻣한 웃음이라고 낮게 평가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이징어가 생각하는 근대는 철학적인 성찰과 금욕주의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웃음은 참으로 자리 잡을 곳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나 바사리는 이 모나리자의 미소를 인간적인 것을 넘어 성스럽게까지 보이는 미소라고 옹호했습니다. 아주 감미로운 미소를 짓는 여자가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어쩌면 모나리자는 다빈치가 구현하고 싶었던 이상적인 인간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얼굴은 완벽한 황금 비례에 맞춰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인간이 웃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문화적인 태도 변화를 유발하죠. 웃음은 인간의 중요한 조건이 아닐까요? 이 작품은 라파엘이 그린 발데사르 카스틸리오네의 초상화입니다. 남자 모나리자다 라는 평가를 받는 작품이기도 하죠. 그는 궁정인이란 책을 썼습니다. 자,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저서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인데요. 군주론은 바로 군주의 룰을 다뤘다면 이 카스틸리오네의 궁정인은 권력자 주변에 있는 조신들, 궁정인들의 룰을 다룬 겁니다. 자, 거칠고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궁정인들은 조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궁정인들은 여러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신체적으로 강건해야 되고 외모도 준수해야 되고 또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학식을 갖추고 또 충고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세련된 대화술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걸 다 갖춰야 되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내적인 우아함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우아해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바로 중용의 태도에서 이 우아함이 나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외모에는 황금 비례, 즉 골든 라치오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내면에는 바로 중용이 영어로 골든 민입니다. 황금 비례 같은 감정적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외모와 내면에서 모든 부분에서 황금 비례가 요구되던 시절이죠. 카스틸리오네의 초상화는 일종의 우아한 궁정인의 표본이 되고 있어요. 그는 신중하고 호의적인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후에 궁정 매너, 그리고 이제는 이 미소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가장 좋은 기본적인 태도가 되는 겁니다.